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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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자, 여러분. 하이, 헬로, 반가, 정우상입니다. 이제 오프닝을 짜는 것도 슬슬 어려워지고 있어요. 좀 뭔가 신박하게 딱 해야지 이제 좀 준비했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수업 진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가 참 어렵네요. 그럼 다시 이제 돌이켜보면은 벌써 그만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도 이제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투자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이제 우리가 뭔가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관련해가지고 그 진도가 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온라인 강의의 장점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잡담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딱 넘어가면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받아들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상가들의 의견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 맞는 거야? 혹은 이 사상가가 말하는 걸 진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거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제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가들 일일이 쭉 보면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상가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제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거의 수행평가로는 관련이 되고요. 나중에 대입과도 더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는 것 사실 자체는 그냥 얘 좀 잘 이해하는구나 까지만 적용되지 이 친구 좀 어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의견 표출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나한테 의미를 주는구나에 대해서는 드러내지가 않아요. 진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해를 더 넣어가서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좀 체계적인 틀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제가 의도하는 현대 세계의 변화, 특히 사상가 편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수업은요, 전 다시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세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장 자크 루소예요. 장 자크 루소. 이제 그게 생각나죠? 이제 그 레미라제를 막 제설을 해야 돼. 이게 아니었지. 장 자크 루소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정말 너무나 큰 사상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로 나뉘어서 자연 상태랑 사회 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독특한 점은 뭐냐? 이전에 홉스는 군주론, 로크는 통치론을 통해서 자신의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의 이야기를 다 전개한 반면에 루소는요 책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다른 하나는 사회 계약론. 물론 사회 계약론이 더 나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 계약론의 더 이제 루소의 나중의 입장에 더 가깝긴 하지만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제기하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한테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먼저 수업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General Will, 일반 의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죠.
이게 여러분들 계몽 사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에 있는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에서 이제 지금도 막 바칼로레아 같은 거 시험 주잖아요. 막 삶은 무엇인지 설명하라, 미술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신문지에다 광고를 하거든요. 뭐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 뭔지 서술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루소가 그걸 보고 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인간이 왜 불평등에 졌느냐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평등합니까?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을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 이런 점에서는 마르크스랑 루소랑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루소가 먼저 죽었으니까 마르크스는 루소의 책을 원래 안 볼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먼저 보면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요 자연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혹시 헷갈릴까봐 저는 여기에 원초적인 태초에 맨 처음에 원초적인 자연 상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홉스랑 로크랑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홉스는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원초적 자연 상태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법에 의해서 개인의 행위가 규제되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소는요 좀 뭔가 다르게 정말 아무도 없는 정말 그 순수한 네이처한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인이라는 게 어이씨 이거 글씨가 잘 안 나오네. 자연인은요 뭐냐 고립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자연 상태는 애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너 옛날에 동물 같은 존재였을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구석기 시대 이전에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으로 이제 탁 하고 나와서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 루소가요 자연인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고립된 존재로 상정하는데 이 자연인은 크게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성향. 하나는 뭐 홉스서부터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전에 중세윤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보존 성향이라는 거. 네. 하나는 자기보존 성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독특한 개념. 바로 동정심이라는 개념이에요. PT라고 하죠. 고립된 자연인, 거의 말해서 그냥 동물 상태와 비슷한 자연인은 자기 보존과 더불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루소의 가정이에요. 거기에 어디 학습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동포의 괴로움을 보고 싶지 않다는 선천적인 감정이 이제 동정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무한정 추구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완화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연민은 인간의 성찰, 반성하는 모든 습관에 앞서는 성향이므로 더욱 보편적이고 인간에게 유익한 미덕이며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때로는 동물들도 뚜렷한 징후를 보이고 하는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물들도 동정심을 보인다는 관찰이 이때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뭐 지금 진화론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보면은 동물들도 이타적인 행동들을 보인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봤었을 거예요. 막 도와가면서 서로 살리거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게 자기 보존,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거는 참 신기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거를 이기적 유전자 같은 데에서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이타주의가 제가 생각하는 이타주의랑 좀 맞지 않는 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네,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루소가요, 이 동정심을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적 미덕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자기 보존을 넘어가서 우리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동정심 때문이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고립된 존재로서 이걸 가지고 있는 자연인들은요, 좀 보겠습니다. 나 혼자 있어. 살고 싶어. 그 다음에 대신 뭔가 다른 종족들이 이제 나랑 같은 동류의 사람들이 아픈 걸 보면은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어차피 그게 정말 순수한 상태. 그리고요, 무엇보다 정말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일체의 도덕적 개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이 관계에 대한 학문인데, 도덕은 관계에 대한 학문이죠. 관계.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도덕적 관념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요즘 도덕은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긴 하는데, 이때의 자연인은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쵸? 당연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만 관심을 기울인 거야. 어떡해. 얘도 저도 동정심이 있으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네, 다시. 그래서 이때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요. 줄여졌네. 자신을 돌보겠죠? 자신을 돌보면 당연하지.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이거만 나만 돌볼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소한 말,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요, 자신을 돌본다는 이 사소한 말이 루소한테는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알아놔야 하는 개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의 불평등이 전개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초적인 자연 상태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은 이 자연인은 자기 보존 성향과 동정심을 지닌 순수한 그냥 고립적 존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불평등이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일단은 그냥 신기하게 여러분들 구석기에서부터 이제 발전되고 있는 인간의 과정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원래는 분량이 꽤 되는데 시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초패스트로 그냥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상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그냥 이거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가. 우거지국 먹고 싶네요.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픕니다. 하여튼 원시 상태에 넘어갔다가 이제 노동의 필요성을 느껴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겠지 아마? 막 티라노사우루스를 사람들이 그때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없었으니까 맘모스를 먹고 싶어요. 맘모스. 자기 보존 해야 되니까 내가 맘모스를 먹고 싶어. 근데 호상이가 그냥 딱 가서 구석기 떼구석기 딱딱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맘모스한테 이야 해서 탁 찍어 버리면 맘모스가 죽겠어 안 죽겠어? 근데 맘모스가 그냥 꼬리를 그냥 탁 해보면서 으아 해서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 너무 힘들어. 야, 혹시 다른 사람이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해서 야, 나도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노동을 해야 돼. 사람들은. 그치?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 살진 않았어. 그냥 따로따로 이제 날 잡아서 이제 모여서 이제 다 같이 맘모스를 잡은 거지. 그래서 맘모스가 이제 꾹
하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우와 대박 우리 맘모스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맘모스를 자꾸 의기양양하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상태가 어떤 거냐? 소규모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맘모스를 같이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막 다 같이 이제 살게 됩니다. 막 얼쑤절쑤 우리 맘모스 잡았네 하면서 막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는 사람 모두 대박이야 라고 하면서 노는데 이때가 가장 루소는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식이 흐른 수업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의 황금기는요 아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존 성향과 동정심에 의해서 자신을 가장 잘 돌보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는 점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극측필반 다른 삶을 기울면서 이 황금기인 성질에서 인간 불평등의 성질이가 등장해요. 다시 아까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막 대박이군 대박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춰. 근데 이제 소규모 집단이니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호상이 봐, 호상이 춤 너무 잘 춘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게 뭐가 잘 춰, 자 나 좀 봐봐 대박이군 대박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발생한 이 감정, 진짜 먹고 살기 참 힘드네요. 황금기지만 이제 여기서 발생한 감정이 이제 허영심이라는 감정이 싹 튼다고 루소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심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는다에 대한 이야기는요, 뭘 다시 전제하느냐?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잖아요. 인정받고 싶다는 게. 그래서 이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를 하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한다는 감정으로부터 인간의 불평등이 시작된다고 루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전성기인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맘모스를 이제 잡는 어느 정도 스킬이 익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농경이 또 신석기, 루소가 이야기했던 우연히 농경이 발전하기 시작했대. 정말 딱 신석기 때 아마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하여튼 제가 한국사도 옛날에 다 1등급 나왔었는데 참 모르네. 하여튼 신석기인 것 같아. 신석기에서부터 이제 쌀을 재배하잖아. 쌀을 재배하면서 드디어 분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업. 이거를 이제 농공의 분화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요거는 루소의 이야기거든요. 5개? 근데 신기하게 좀 뭔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막 철기 이런 거랑 뭔가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노동이 분화가 되고요. 노동이 분화가 되면서 이제 재산권의 개념이 싹 트게 되고, 재산권의 개념이 싹 트면서 이제 뭐 전쟁 상태가 된다 라고 간다는 게 이제 뭐 루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메인 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이거죠. 이 소규모 집단. 그 다음에 이 원초적인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쟁 상태가 된다면서 이 전쟁 상태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불평등이 픽스가 되기 시작해요. 자, 어떤 맥락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들을 가지면서 뺏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원천은 다
이거 허영심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노동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확신시켜주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인간 불평등의 기준은 사회 상태라고 나와있죠. 사회 상태. 여기까지는 정말 자연 상태에서 정말 소규모 집단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불평등이 구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루소가 하게 될 거예요. 자, 루소 먼저 그런 점에서 루소가 이야기한 가장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이거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가질게. 별말 없지? 불만 없지? 물도 있는데? 그래서 이 법과 소유권을 확립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법과 소유권을 확립해버리는 순간 어떤 불평등이 생겨나느냐? 가진 자랑 안 가진 자, 소유한 자랑 소유하지 않은 자. 소유한 자를 우리가 부자라고 하고요. 소유하지 않은 자를요 우리가 빈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자와 빈자의 불평등이 생긴다라고 루소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법과 소유권을 확립을 했는데 뭔가 불안하잖아. 소유권만 법으로만 인정받았으면은 안 가진 사람들이 혹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나의 재산을 뺏는 거 아니야? 좀 겁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재산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혼을 낼 수 있는 일종의 힘이 필요해. 그게 이제 행정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이제 행정 권력이 제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한 그 권력을 아예 행정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권력을 가진 자를 강자라고 하고요. 강자. 여기서 약자의 불평등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행정권력 제도화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슬슬 더 행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에 대한 욕구, 특히 허영심, 남한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가장 많은 힘을 쏟아주어야 돼. 그것이 곧 전제 권력의 확립이 될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주구장창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루소의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은 맞는 대로 여러분들의 다시 몸지를 정리해 줄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할 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전제적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드디어 결국 전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이외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서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뭐 다들 이제 전제를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러한 자연인들은 원초적 자연 상태의 자연인들은 다들 어떻겠습니까?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제가 여기 적어놨죠? 첫번 동그라미 4번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승인 없이 복종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뭐랑 비슷하냐면은 포마주의적 자유. 내가 만든 법 이외에 복종되지 않나. 근데 이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어. 근데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나는 불평등해졌네?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죠. 지금의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불평등할까? 아니면 평등할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난 단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불평등할까? 아니면 평등할까? 평등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평등할까?